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KF-21 개발사에서 AIM-120과 A사 레이더를 통한 미국의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항해서 한국군의 레이더와 미사일에 대한 개발 의지,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제 레이더를 쓰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레이더는 완전히 밀봉돼서 수리나 유지 보수는 미국 제조사에 허락된 인원만 작업이 가능하죠. 돈도 돈이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인원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지상에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품이 미국 제조사에서 단종된 경우 빌고 빌어서 비싼 값에 사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국이 뭔가 심기가 뒤틀려서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전투기를 그냥 지상에 세워두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KF-21의 모든 부품이 미국에서 독립적일 수는 없지만 의존도가 적을수록 좋은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 미국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에 대해 AIM-120의 통합 작업을 거부합니다. 미국제 미사일밖에 답이 없으니 레이더 개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거기까지고 미국제 레이더를 사서 쓰라는 속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전에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장을 독점하던 AIM-120에 대해서 유럽 공동개발 미티어 미사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개발 초기의 유럽제 무기는 미국제 무기에 비해서 여러모로 성능과 기능이 떨어졌었습니다. 프랑스제 또는 유럽의 공동개발 무기들의 성능이 그랬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유럽 공동개발 전투기 유로파이터도 가격이나 유지 보수 비용 면에서 미국제 전투기에 비해 그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몇몇 뛰어난 기능들을 제공하는 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무기가 독일제 레오파드2 전차, 독일제 자주포, 라팔 전투기 등이죠. 이런 기능이 향상된 무기들 중에 등장한 것이 바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유럽 공동작업으로 개발된 미사일로서 기존의 미사일 설계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성능은 AIM-120을 능가하는 미사일입니다. 이런 미사일이 한국과 손을 잡은 거죠. 한국이 공대공 미사일을 가진다고 해서 유럽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생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유럽, 그리고 동남아와 중동 등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한국 전투기와 함께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로서 KF-21은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KF-21의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은 이제 AIM-120이 아닌 조금 다르게 생긴 미티어 미사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AIM-120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한국이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 때 안보 문제라며 쌩까던 미국이 미티어 미사일이 KF-21과 통합 작업을 시작하자 통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티어 미사일과 AIM-120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KF-21을 도입하는 국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이 유럽제 미티어거나 AIM-120이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미국이 솔직히 우방이긴 합니다만, 미국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미국이 선의 이외의 마음으로 횡포를 부릴 때는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었죠. 한국의 자체 레이더 개발 능력과 유럽의 협조는 이렇게 또 다른 카드로 미국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미티어 미사일은 AIM-120 대비 어떤 성능을 가질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제 미사일보다 우수합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적 감지 거리보다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은 것이 일반적이죠. 미사일의 사거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추진제, 즉 미사일의 연료입니다. 전투기 대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도 작고, 일단 무지막지한 속도를 내야 하는 미사일의 특성상 폭발적인 연소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죠. AIM-120의 미사일이 추진력을 가지면서 비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5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AIM-120의 속도가 음속의 4배 정도 되니까 최고 속도로 날아간다면 시속 약 4000km로 비행하고, 즉 연료가 연소하는 시간은 4000분의 50, 즉 80분의 1 시간, 1분도 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고체 연료의 특징은 일단 연소가 시작되면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연소가 시작되는 순간 최대 속력으로 연소되는 거죠.
두 번째, 연소를 위해서 내부에 산화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적재 공간이 추진제의 적재 공간이 더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미티어 미사일은 생긴 것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미사일이 보이는 모양새가 이전 미사일과는 다르게 공기 흡입구 같은 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공기 흡입구입니다. 공기 흡입구가 있다는 것은 구조가 복잡하게 해서 유지보수나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약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공기 흡입구를 사용한다는 점은 몇 가지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도 고체 연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외부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화제 양이 매우 적죠. 산화제 양이 적으니 그만큼 추진제를 더 적재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항속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흡입량을 조절하게 되면 고체 연료의 연소를 조정할 수 있죠. 쉽게 말해 발사부터 있는 힘 다에 달려가서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연비의 순항 속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전속으로 가속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항속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점에 높은 운동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서 적의 회피에 대응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렇게 비행하게 되면 사거리는 100km를 쉽게 넘기면서 명중률 또한 높게 유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좋은 미사일에 대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펙만큼이나 성능이 좋아야 하고 사용 국가가 많아야 향후 생산이나 유지보수, 성능 개량 사업이 있을 터인데 미국제 미사일 대비 그런 부분에 열세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탑재와 운영을 위한 통합 작업이 되어 있거나 예정인 전투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스웨덴 그리펜, 한국 KF-21, 영국, 일본이 운영하는 F-35. 쉽게 말해 미국 이외의 서방식 국가들의 최신 기종들은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라는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 저변은 낮지 않고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이 현재 상황이죠. 유럽의 입장에서는 당장 접경 지역에 긴장이 있는데 미국제 미사일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다 한국의 KF-21은 기존의 한국 공군이 보유한 AIM-121도 사용할 수 있으니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 시장의 캐스팅보드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위치를 확보한 것이죠. AIM-122이 매우 뛰어난 미사일이긴 합니다만 1980년대 개발이 시작된 미사일이라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거리의 제약이 있어요. 미사일이 추진력을 유지한 상태로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50km로 제한됩니다. 50km 역시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거리에 있는 목표물은 이전의 운동에너지에 기대서 추가적인 추진력 없이 추적해야 되므로 목표물이 급격한 기동을 하는 경우 명중률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미국의 전투기가 수출된 상황에서 거의 패키지 형태로 전 세계에 깔린 미사일이라 구조와 분석의 역설계로 인한 해킹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차세대 공대공 유도탄 AIM-260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티어 미사일은 한국의 KF-21에 대해서 장거리 전투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미국 일변도인 한국의 무기 시스템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입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한국의 주장을 좀 더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